조정 대상 지역을 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화성은 저는 풀릴 것 같아요. 문제 한 개 내볼까요? 경기도에서 한 번도 파란색 불이 켜지지 않은 지역 어딘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11월 달에 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은 어디가 풀릴까? 그거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려면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정량적인 부분들을 우선은 분석을 합니다. 지정되는 정량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 초과되고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 보유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고 이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 거꾸로 되면은 그거보다 좀 약하면은 이제 해제가 되겠죠. 이런 조건들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정성적인 심사를 합니다. 정성적인 게 심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책과 시장의 상황들을 정책적으로 그 위원들이 되게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종은 벌써 풀렸어야 되는데 안 풀린 이유가 뭘까요? 그런 정치적인 거나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미를 했기 때문에 안 풀린 거예요. 근데 우선은 지금 정성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해제가 예상되는 곳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저는 생각할 때 이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안 풀릴 겁니다. 서울은 안 풀릴 가능성이 그래도 1%의 가능성은 남겨놓을게요. 99% 안 풀릴 겁니다. 1%의 확률로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할 것 같고 인천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당분간 시장이 계속 안 좋을 거거든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괜찮을 겁니다. 풀릴 가능성들이 다 풀리거나 아니면은 많이 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천시장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경기도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KB 기준으로 가격의 둔화폭이 있고 꾸준히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곳은 화성입니다. 그리고 의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KB 기준입니다. 광명 그리고 과천도 빠졌습니다. 그 다음 안양, 오산도 꾸준히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거나 꾸준히 빠졌습니다. 하남, 그 다음에 의정부, 수원은 영통구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예, 팔달구도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시흥, 수지, 용인의 수지는 좀 빠졌어요. 그 다음 김포, 그 다음 덕양구, 일산 동구 서구는 아니고요. 덕양구가 오히려 많이 빠졌습니다. KB 기준으로는 이런 지역 중에서 가격을 부딪히지 않는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되는 데서 풀릴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적재했던 평택 같은 경우, 평택은 이번에 해제됐으니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뭐 이제 또 어디 있죠? 미분양이 많은데 안성도 풀렸구나. 거긴 해당 사항이 없네요. 아무튼 이 지역 중에서 조금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둔화폭이 큰 지역들. 그리고 화성은 저는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성도 동탄 2는 투기과열지구고 동탄 1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 다른 화성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동탄 2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풀릴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둔화되는 게 되게 적은 곳이 있어요. 못 믿겠지만요. 문제 한 개 내볼까요? 지금 경기도에서 KB 시세에서 지금 가격들이 떨어진다 하는데 한 번도 파란색 불이 켜지지 않은 지역이 어딘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판교 쪽도 분당도 켜졌습니다. 판교 아니고요. 광명, 과천, 분당 거기는 파란불이 많이 켜진대요. 분당 평정도 켜졌습니다. 구리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켜진 지역이에요. 예. 판교도 방어를 잘했지만은 이제 분당 쪽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부천, 예, 부천도 상대적으로 덜 켜졌습니다. 맞습니다. 파란불이 가격이 떨어진 둔화폭입니다. 별내, 이천, 시흥, 예, 답이 나왔습니다. 예, 이천입니다. 이천이 KB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률이 가장
적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찍었지만은 파란불이 켜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뭐 위치상으로서는 뭐 해제가 뭐 되고 안 되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천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요.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률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의 처인구 변동률이 적었고요. 이천. 그다음에 안산 중에서는 안산의 상록구도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동률이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지금 저는 어디가 지금 제가 말한 지역들이 지금 해제된다, 해제가 안 된다의 문제로 접근을 하기는 싫고요. 왜냐하면은 못 맞추니까 절대 못 맞춥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세종시는 저는 풀릴 것 같습니다. 세종시도 많이 기다렸잖아요. 이게 이제 공무원 도시라서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은 세종시는 이제 풀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들은 다 풀릴 걸로 예상이 돼요. 예, 예상이 되는데 이제 서울을 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 조금 보여요. 아까 전에 제가 뭐 광명이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은 광명에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랑 동시에 두 개를 다 풀까요? 이런 데는 하나만 풀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일수록 투기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이 합쳐져 있거든요. 이런 지금 광명이라든지 뭐 안양 동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성남이라든지 중원구는 조정 대상 지역만 있죠. 이제 분당 판교라든지 뭐 이런 수원 영통구 뭐 팔달구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보시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를 한 군데로 낮추고 조금은 한 단계로 낮추고 다만 이런 좀 상급지들 있죠. 요런 데는 뭐 그대로 놔둘 수도 있겠죠.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상대적인 하급지 있잖아요. 이런 화성 요런 데는 풀릴 겁니다. 화성은 저는 이것도 99%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화성도 보면은 동탄 2가 있잖아요. 동탄 2. 동탄 2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놔둘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를 풀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파란색으로 된 지역 김포는 풀릴 것 같아요. 김포는 여기도 입주 물량이 영향을 많이 받고 가격의 둔화도 좀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KB 기준으로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요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나오고 아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투기과열지구 합쳐진데 요 지역들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두 개가 풀리는 지역도 있겠지만은 하나 정도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규제가 있는 지역이 지금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뭐 요런 지역들은 둘 다 동시에 푸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요. 웬만해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곳들과 조정 대상 지역 둘 중에 하나는 남겨놓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이제 이 투기과열지역 중복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좀 풀리겠죠. 그리고 인천은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습니다.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도 많이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제가 예상되는 곳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B 시세 기준으로 가격의 둔화폭이 큰 곳 거기가 화성, 의왕, 과천, 광명, 안양, 오산, 하남, 의정부, 수원, 시흥, 용인, 수지, 김포, 덕양구입니다.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지역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기과열 지역이 겹쳐진 곳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요런 지역들은 조금은 두 개 다 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화성이 워낙 안 좋으니까 동탄 2 같은 경우도 파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 방법을 이제 가격 둔화가 많이 된 지역들, 길게 된 지역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만 겹쳐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된 지역들, 그리고 외곽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면은 아마 요 단계로 풀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이제는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내년 후반부에 서울에서 일부 지역들
이제 풀 가능성들이 크고, 여기 빨갛게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데 있죠. 지금은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이 구분이 없습니다. 규제가 거의 똑같아졌어요. 근데 요 투기 과일 지구에 있는 지역들, 한강변 중심으로 뭉친 이 지역들은 아마도 규제가 완벽하게 이번 총선이 오기까지는 풀리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시장의 방향성이 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거래 활성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 활성화에 주목하려면은 단기적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금리는 지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당분간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는 규제를 해제하거나 조정 지역이랑 투기 관리를 해제하거나 혹은 세금이나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대출은 아마 금리 인하 시와 맞물려 가지고 좀 풀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려운데, 그러면 세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기 거래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야 돼요. 인허가 물량 늘려야 되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서울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정비구역 지정이 0건이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7, 8년 동안. 심각한 문제였죠. 그전에도 박원순 시장, 전 시장이 있을 때 170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때 뭐 출구 전략 해가지고 뭐 일몰제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제를 시켰습니다. 시장 상황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맞물린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탈이 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돼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이거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거군요. 단기적으로도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으로 안정할 수 있고, 지금 그리고 규제가 너무 심했던 시기에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로 거래를, 장단기적인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번 규제 완화책에서도 안전정밀진단, 뭐 여기서는 정밀진단 추진한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안전진단을 2차, 1차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없애든지, 예,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활발하게 신축들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재건축의 안전진단 완화는요, 장기적으로 좋고 단기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재건축을 뭐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다고 하지만요, 초기 재건축은 실거주로도 나쁘지 않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미미산 같은 경우 가면은 단지는 되게 큰데 너무 힘들어요, 실거주하기에는. 그런데 실거주가 힘들어도 입지가 좋으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미도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살고 거주를 하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도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지만은 건물이 완전 노후화돼 가지고 안 좋지만은 그 인프라 때문에, 그 재개발의 기대감 때문에 거기에 실거주로 살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저는 실거주로 살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불안한 게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과거에 현금 청산이라는 부분을 오히려 선호해가지고 제발 현금 청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시장은 안 좋은 시기가 있지만요, 결국은 통화량의 팽창 때문에 가격들은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안 좋은 시기를 안 좋은 현실로 바라보지 말고요, 안 좋은 시기를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안경으로 다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집을 사라는 건 아니고 옥석을 가리고 내 포지션을 파악하고 기다려야 될지, 혹은 내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대체 수단들을 마련해야 될지를 반드시 이번 시기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요, 공부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뭐 스터디도 하고 지금 다주택자들, 유주택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산을 좀 유지하고 지킬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기를 좀 잘 보시고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그 기회에서 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과 행동에 유념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위험은 피하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은 대응하는 것으로 자신을 성장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투자는 휘둘리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시장에 참여할 때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는 투자가 가장 손해보는 투자가 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나는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불 속은 우리 사람이 태어났는데 잠만 자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불 속에 있는다? 그는 인간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람의 삶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자동차가 주차장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사고가 안 나니까. 근데 운전을 안 하니까 사고가 날 위험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자동차의 본질은 이동에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 주차만 한다? 문제가 있죠. 근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동하다가.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 사고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그게 또 포인트죠. 사고가 날 수 있지만은 그 사고의 문제를 대처하고 그 다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고민하는 과정에서 또 성장을 하잖아요. 본질에 입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부동산이거든요, 사실은요. 배도 그냥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은 가장 안전하지만 배의 목적은 항해가 목적이지 정박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성장은 없고 세상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가장 안전한 거는 문제를 피하면 됩니다. 근데 시장의 상황의 어려움과 위기는요, 그걸 피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시장의 참여자로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은 이상해라고 얘기해도 이 이상한 시장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그 다음 시장이 있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 상황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은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